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병찬의 감성 책방 이병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책은 폴 커카츠와 마누엘 투시 작가의 마음의 법칙입니다. 두 작가분은 독일의 심리학자 분들인데요. 이 책 속에는 일상 속에서 쉽게 적용되거나 혹은 적용할 수 있는 심리학의 법칙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무려 51가지의 법칙들을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경험 있었는데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신기하고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중 재미있는 몇 가지 법칙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 이 책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참,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 분이시죠. 김경일 아주대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수많은 심리학 책 중 단연코 돋보이는 수작이다. 엄청난 극찬이죠. 그럼 저의 낭독으로 재미있는 심리학의 세계로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다고 느낄 때 리프레이밍. 중요한 일정을 앞둔 날이다. 그러나 자명종은 정신줄을 놓아버렸다. 너무 늦게 깬 것도 복장 터지는 마당에 침대에서 일어나며 살짝 발을 겹질렀다. 욕조에서 뜨거운 물로 찜질을 하고 나서야 좀 풀렸다. 서둘러 집을 나서는데 외투단추가 떨어져 나간다. 어쩌자고 구두끈마저 풀릴까. 서류 가방을 들고 고개하듯 헐떡이며 달렸으나 바로 코앞에서 버스는 떠나고 말았다. 간신히 회사에 도착했는데 이번엔 승강기가 고장났다. 최고 경영진 회의가 열리는 17층까지 걸어 올라가느라 양쪽 겨드랑이가 땀으로 푹 젖고 말았다. 비슷한 사건과 사고가 저녁까지 실타래처럼 내내 이어졌다. 하루의 마무리라도 잘하고 싶은 마음에 데이트 약속을 다음으로 미루었다. 녹초가 된 머리를 베개에 묻으려 하는 순간 화들짝 놀라 몸서리치며 일어섰다. 주먹만한 크기의 검은 털 거미가 침대 위 천장에 거미줄을 쳐놓은 게 아닌가. 이런 날의 주인공이 당신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솔직히 말하자.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이 이런 하루를 보냈다면 다음과 같이 탄식하지 않을까? 빌어먹을 하루. 좋지 않은 기분과 감정일지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의 악순환에 빠지게 마련이다. 이른바 스스로 실현하는 예언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다. 이런 식으로는 갈수록 모든 게 나빠질 따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빌어먹을 하루를 구출할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럼 모든 게 좋아진다. 따위의 진부한 소리는 하지 않겠다. 심리치료에서 검증된 방법, 그것도 아주 뛰어난 효과를 자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 방법은 무슨 마법의 주문 같은 게 아니며 초현실적인 자기 실현의 강제를 담지도 않은 간편한 방법이다. 따라서 누구나 매일 실행에 옮길 수 있다. 하루가 다음과 같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다행히도 자명종이 멈춰버린 덕에 푹신한 침대에서 나른한 늦잠을 즐겼다. 욕실에서 살짝 겹질린 발을 주무르며 허리를 숙이다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50유로 지폐가 세면대 아래 떨어져 있는 게 번쩍 눈에 띈다. 풀어진 구두끈은 인터넷 가죽제품 쇼핑몰의 상품권 유효기간이 다음 주까지임을 일깨워준다. 휴, 하마터면 상품권 썩힐 뻔했다. 외투의 단추가 떨어져 나간 것도 우연이 아니리라. 혹시 새로운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가 아닐까? 이거 내가 생각보다 날렵하네. 버스 정류장에서 달려오는 자전거를 피하며 보인 반사신경에 당신은 만족한 미소를 지으리라. 버스를 놓쳤네. 뭐까지도 어때?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차분하게 회의 준비를 하자. 회사 빌딩의 계단 오르기는 아침 운동으로 여기면 그만이다. 땀이 잘 나는 것은 건강 상태가 좋다는 청신호다. 저녁에 잡혀있던 데이트 약속을 미룬 건 역시 잘된 일일 수도 있다. 엉망인 기분으로 데이트를 하다 보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말이다. 게다가 거미는 중국에서 복을 가져다 주는 영물로 떠받들어진다. 그리고 사건과 사고를 얼룩진 날, 곁을 지켜주는 생명체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자, 생각을 바꾸어 보니 어떤가? 사실 변한 것은 없다. 그러나 완전히 달라졌다. 이 두 번째 하루는 리프레이밍을 통해 다시 해석된 하루다. 프레임이란 사고방식이나 느끼는 방식의 틀을 의미한다. 그래서 틀을 새롭게 함이란 뜻의 리프레이밍은 틀을 바꾸어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심리학에서 물구나무 서기 방법이라고도 불리는 리프레이밍은 원래 가족 치료에서 비롯되었다. 사건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별 볼 일 없는 그림이라도 액자의 테두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작품의 가치가 달라 보이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낡은 테두리를 버리면 전혀 새로운 일상이 열린다. 틀 바꾸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사건과 상황을 쉽게 대처할 수 있게 돕는다. 리프레이밍은 사실에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도록 도와준다. 이것이 곧 내 힘으로 사는 인생과 다른 힘에 끌려다니는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이다. 주의할 것은 이 방법을 충분히 의식해서 목표에 맞춰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그저 멋지게 꾸며대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먼저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충분히 의식하자. 부정적인 느낌일지라도 허락하고 받아들이자. 그것은 나 자신의 일부이며 내 인생의 일부분이다. 그런 다음 사건을 리프레이밍하고 바꾸어라.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균형을 잡는 일이다. 자질구레한 것을 두고 절망하거나 흥분하기보다 리프레이밍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 정신 건강에 훨씬 이롭다. 충격적인 사건으로 자신을 통제할 능력을 잃었다면 일단 떠오르는 감정 그대로 허락하자.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정되면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경우 재해석은 나중에 하는 편이 좋다. 신경 언어학 프로그램은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특정 사고방식과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보다 편안하고 성공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리프레이밍은 그 안에서도 이미 효과가 검증된 방법이다. 일단 다음과 같이 시도해보자. 첫째,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나머지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면 이 말에 한마디만 덧붙여라. 나는 아직 할 수 없어. 아직이라는 짤막한 단어 하나가 불러일으키는 효과는 엄청나다. 둘째,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런지 알 수 없어. 부글부글 화가 치민다면 다음과 같이 자문하라.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려는 걸까? 이 상황에 숨어있는 기회는 무엇일까? 이렇게 자문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물음이 불러일으키는 영향으로부터 영감을 얻자. 그것으로부터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발휘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사례가 있다. 어떤 야심찬 젊은 경영 컨설턴트가 우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다. 이 영리한 청년은 몇 차례나 사업 제안서를 여러 기업에게 보냈으나 거절만 당했다며 절망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의 난처한 상황이 이해가 됐다. 그러나 우리에게 리프레이밍을 훈련받은 청년의 태도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일종의 훈련이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거절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동시에 자신감을 지키는 법도 익힐 수 있다. 그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졌다. 진창에서 빠져나올 결정적인 한마디가 필요하다면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수의 말을 기억하자. 이 고대 철학자는 핵심을 꿰뚫고 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물이나 사건이 아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불안의 원인이다. 원하는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비밀, 정박 효과. 연봉 협상에서 더 많이 받아내고 싶은가? 당신이 높은 연봉을 꿈꾼다면 무조건 이 장을 읽길 바란다. 어떠한 복잡한 상황을 돌파하거나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고자 할 때 우리의 뇌는 언제나 비교 대상을 찾는다. 여기까지는 일단 이성적으로 들리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리 좋지 못하다. 우리의 뇌는 적당한 정보나 수치를 찾아내지 못하면 곧바로 생략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상황의 일부분에만 주목하거나 제멋대로 아무 가치나 골라 잡는다.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준점을 찾는 셈이다. 이런 자의적인 구석을 심리학은 닷이라고 부르고 이런 현상을 전문 용어로 정박 효과라고 한다. 이 정박 효과는 1974년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행한 실험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유엔에 가입한 아프리카 국가가 몇 곳이나 되는지 아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동안 참가자들은 실험 감독이 1에서 100까지 숫자가 적힌 회전 원판에 돌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돌아가거나 아무 숫자에서나 바늘이 멈추는 원판이다.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참가자들은 높은 숫자가 나오면 회원국이 많은 것으로, 낮은 숫자가 나오면 회원국도 적은 것으로 평가했다. 회전 원판에 나오는 숫자가 완전한 우연의 산물임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바탕으로 답을 고르는 기괴한 형태를 보였다. 다른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이 스튜디오 97이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이 스튜디오 17이라는 이름의 레스토랑보다 훨씬 더 비쌀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일상생활에서도 정박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처음 가본 식당에서 메뉴판의 첫 페이지에서
몇 가지 요리의 가격을 본 당신은 놀란 나머지 당장 내빼고 싶다. 그런데 오른쪽 면을 보는 순간 다행히도 조금 덜 비싼 요리들이 보인다. 물론 입맛 돋우는 에피타이저에 지나지 않지만 말이다. 다시 메인 요리로 눈을 돌린 당신은 더 이상 높은 가격이 신경 쓰이지 않는다. 이미 높은 가격 수준에 익숙해진 탓이다. 당신은 벌써 닻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정박 효과가 일어나는 원인을 눈치채게 되었다. 습관화의 힘이 확실하고도 번개같이 작용한 것이다. 얼핏 보기에 닻은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뜯어보면 상당한 왜곡을 낳는 주범이다. 이로써 완전히 불합리하고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자신은 정박 효과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위안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1987년 조지 노스크래프트와 마가렛 닐은 이 효과가 워낙 강력한 나머지 심지어 전문가도 혼란에 빠뜨린다는 것을 입증했다. 실험은 대학생들을 한 그룹으로, 부동산 전문가를 다른 한 그룹으로 나누어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게 했다. 판단 자료로 나눠준 자료는 오로지 공시 가격만 담은 것이었다. 이 실험의 결과도 똑같았다. 아마추어든 전문가든 처음 본 닷 수치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내가 누구든 정박 효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 적어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할 방법은 없을까? 일반적으로 볼 때 개인이 느끼는 이해 득실은 첫 번째 제안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처음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가격이 이후 협상 과정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이 사실이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는지 풀어보자. 예를 들어 법정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벌일 일이 있다면 될 수 있는 한 높은 액수를 불러라. 이 금액이 바로 닷 노름을 한다. 더 많이 요구하는 사람이 더 얻는 법이다. 또 협상과 대화를 벌일 때 처음부터 당신의 에이스를 꺼내보자. 가능한 한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쪽으로 얼마든지 시도해 봄직한 일이다. 이를테면 다음번 연봉 협상을 할 때 말이다. 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후광 효과. 당신은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촛불 켠 레스토랑의 테이블에 앉았다. 훌륭한 요리, 아름다운 음악, 기분 좋은 대화,
모든 게 완벽하다. 물론 금발의 매력적인 여종업원이 당신 남편의 취향에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라는 게 걸리기는 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면서부터 남편이 힐끔거리며 그녀를 훔쳐보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런데 여종업원이 실수를 연발했다. 처음에는 주문받은 것을 혼동했고 와인을 흘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마지막으로는 레스토랑을 가득 메운 손님들 앞에서 접시를 떨어뜨리는 소동을 벌이기까지 했다. 당신은 속으로 혀를 차며 내심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저런 여자가 내 경쟁 상대일 리 없어. 남편이 금발을 좋아하지만 저런 실수투성이를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마침내 종업원이 계산서를 들고 나타났다. 그런데 곁눈질로 훔쳐보니 남편은 그녀에게 상당히 많은 팁을 주는 게 아닌가. 그건 거의 30%야. 당신이 퉁명스레 쏘아 붙였다. 저런 서비스에 왜 팁을 그리 많이 줘? 응? 바로 그 서비스 때문에. 남편이 감동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대답했다. 저 종업원은 아주 훌륭한 서비스를 했어. 남편이 너무하다 싶으면서도 다들 어느 정도 수긍하리라.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슈퍼마켓에서, 아무튼 거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면 눈이 번쩍 뜨인다. 언어적인 표현일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심리학은 이런 현상을 후광 효과라고 부른다. 개인의 한 가지 특성이 워낙 강렬한 나머지 다른 측면들을 덮어버려 전체 그림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현상이다. 주로 매력적인 외모로 빚어지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다른 특성, 예를 들어 특히 공손하다든지 유명한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사실 등으로도 후광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그 빛나는 특성을 특히 중요하게 여길 때 더욱 강렬해진다. 이를테면 하나가 좋아 보이면 다른 모든 게 좋아 보이는 것이다. 거꾸로 하나가 나빠 보이면 다른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보인다. 이 여종업원의 경우에만 해도 외모가 출중하니까 실수가 잦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 디아크와 골든 올포트는 1차 세계대전 중 후광 효과를 밝혀냈다. 연구에 의하면 장교들은 부하병사가 잘생기고 자세가 바르면 어떤 일이든 훌륭하게 처리해낼 것으로 믿었다. 오늘날 사람들의 평균 수입 조사 결과를 보면
매력적인 외모의 소유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15%가량 더 버는 것으로 확인된다. 과학의 체질량 지수를 대입해 본 결과 과체중일수록 수입이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가 작아도 마찬가지였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가상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하게 하는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다. 한 그룹은 매력적인 외모를 자랑하는 지원자의 사진이 붙은 이력서를, 다른 그룹은 똑같은 이력서를 받되 덜 매력적인 사진이 붙은 이력서를 보았다. 결과는 더 멋진 사진의 지원자가 훨씬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광 효과는 우리의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될 수 있는 한 합당한 대접을 누리고 싶다면 항상 이 효과를 떠올려라. 우리는 후광 효과의 무방비로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맞대응할 수 있다. 후광 효과는 외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특성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이 그때그때 어떤 특성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주목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의 사장이 뛰어난 기억력을 특별히 좋아한다면 적절할 때 당신의 기억력을 과시하자. 그럼 사장은 더 많은 일을 당신에게 믿고 맡길 게 분명하다. 면접관이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청소년 축구팀에서 우승한 적이 있다고 언급하라.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두고 아첨이라 부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심리학적 근거가 있는 아첨이라 부르리라.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단순 노출 효과. 할리우드의 낭만적인 영화를 살펴보자. 첫 장면에서 서로 전혀 모르는 남녀 주인공이 우연히 잠시 스쳐 지나간다. 빵집에서 남자는 우산을 잊었고 여자가 우산을 들고 따라 나와 남자에게 건네준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그 어떤 특별한 호감도 그렇다고 나쁜 인상도 받지 않았다.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낭만은 없었다. 두 사람은 이 만남을 곧장 잊었다. 다음날 두 사람은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다. 이런 일은 자주 벌어졌다. 남자와 여자의 직장이 같은 거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이면 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일도 빈번했다. 두 사람 모두 퇴근 후에 개를 데리고 산책했기 때문이다. 드디어 사랑에 빠졌다. 결혼했다.
처음에는 아주 심드렁했던 두 사람이 말이다. 할리우드 영화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되는가? 그럼 우리의 실제 현실을 들여다보자. 처음에는 서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던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는 일은 종종 벌어진다.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자주 생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할리우드에서만 볼 수 있는 스토리일까? 아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이런 작용을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부른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자이언스가 1968년에 발견한 현상으로 이 효과는 마주침이나 접촉의 빈도가 잦을수록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어떤 사람을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자주 마주칠수록 우리는 호감과 매력을 느끼게 된다. 물론 단 하나의 조건은 있다. 첫 만남에서 부정적인 인상을 받지 않아야 한다. 부정적인 인상을 받은 경우에는 만남이 거듭될수록 반감만 깊어진다. 그러나 최소한 첫인상이 중립적이었다면 만남의 횟수와 비례해 호감은 상승한다. 이 효과는 세미나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세미나에 은밀하게 학생을 들어가게 했다. 물론 이 학생은 누구와도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으며 수업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끝나면 사라졌다. 여러 명의 학생들이 서로 다른 세미나에 참석 빈도를 달리해가며 참여했다. 말하자면 A라는 학생은 한 세미나에 1번, B라는 학생은 2번, C는 3번 참석하는 식이다. 가장 자주 참석한 경우는 15번이었다. 나중에 진짜 학생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사진 속의 인물에게 얼마나 호감이 가는지 물었다. 그 결과 그저 참석만 했음에도 출석 횟수가 많을수록 호감과 매력도가 높게 나타났다. 누구와 한마디의 말도 나누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단순 노출 효과의 바탕을 두고 나타나는 것으로는 밀접 효과를 꼽을 수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내용이다. 물론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끼리 훨씬 더 잘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이야기는 아니다. 실제로 아파트 같은 층 혹은 대학생 기숙사 입주학생들은 대개 가장 가까이 있는 학생과 친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같은 복도일지라도 양쪽 끝방에 사는 학생들은 거의 접촉이 없었다. 복도라고 해야 불과 몇 미터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밀접 효과는
얼핏 보기에는 진부하게 들리지만 그 영향력은 실로 강력하다. 어째서 그런 것일까? 우리의 머리는 거듭 되풀이해서 일어나는 똑같은 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도식이라는 것을 만들어낸다. 어떠한 특정한 도식이 보다 빈번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 두뇌에서는 처리 유창성이 올라간다. 두뇌의 작용 방식을 설명하는 심리학 용어인 처리 유창성은 우리의 뇌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과정을 물 흐르듯 매끄럽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래서 처리하기 쉬운 일일수록 우리는 그것을 편안하고 즐겁게 여긴다. 다시 말해서 우리 뇌는 될 수 있는 한 일거리를 줄이는 쪽으로 작동한다. 복잡할 것 없이 도식을 통해 이거는 그거야 하고 간단하게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단순 노출 효과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물건이나 상황 혹은 단어들에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라디오에서 불과 몇 분 사이에 같은 상표의 짤막한 광고 2편이 되풀이되는 것도 이런 효과를 노린 광고 전략이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곳곳에 상표를 노출시키는 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인정하든 아니든 이러한 노출은 우리에게 실제로 막대한 영향을 준다. 심지어 반복 노출은 진실을 거짓으로, 거짓을 진실로 바꿔놓기도 한다. 우리는 같은 말을 여러 차례 들으면 그게 정말 옳다고 생각한다. 토크쇼를 보면 출연자들이 그렇게 끝없이 되풀이한다고 해서 당신 말이 진리가 되는 건 아니야 라고 서로 공격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른바 진리 효과로 인해 같은 말을 여러 차례 들으면 그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한다. 끝없이 똑같은 거짓말을 되풀이하는 사람에게 짜증을 내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가 하는 말을 믿게 되는 것이다. 단술 노출 효과와 진리 효과로부터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 첫째,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너무 많은 것을 걸지 마라. 첫인상이 그리 나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침착하게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지면서 서로의 감정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만남이 결국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할지 아니면 그저 우정만으로 남을지는 당신이 상대방에게 어떤 매력을 느끼냐에 달려 있다.
유감이지만 단순 노출 효과만으로 매력을 끌어올릴 수는 없다. 이 장에서 살펴본 단순 노출 효과를 인위적 희소화 전략을 결합하면 최상이다.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모습을 보여주되 쉬운 상대라는 인상은 결코 주지 않는 것이다. 둘째,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되도록 자주 그 사람 주변에 나타나라. 이를테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면 아침에 우연히 복도나 구내식당에서 마주칠 기회를 많이 만들어라. 그러면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어도 대표이사가 당신에 대해 갖는 호감도는 높아질 수 있다. 셋째, 만약 어떤 진실을 팔고 싶다면 염주를 돌리듯 반복하라. 꾸준히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번뜩이는 해안을 자랑하는 속담이다. 넷째이자 마지막으로 짚을 점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수법으로 당신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라. 감정을 소홀히 여기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마음 청소. 봄맞이 대청소를 한다. 털고, 쓸고, 닦고, 구순땀을 흘리며 모든 것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든다. 청소를 마치고 집안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으며 깨끗한 향이 난다. 기분도 좋다. 그런데 우리 내면의 위생은 어떨까? 안타깝게도 마음을 청소하는 일은 대개 거의 하지 않는다. 마음을 돌보지 않는 것이다. 심적인 부담이나 장애를 개별적 처방으로 예방하는 마음 청소는 오래전부터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은 개념이다. 마음 청소는 곧 우리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다. 이런 처방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여기서는 우리의 일상에 도움을 주며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을 소개하겠다. 우리는 이따금씩 좋지 못한 경험 때문에 상처받고 상실감에 괴로워하거나 슬픔과 같은 강렬한 감정에 시달린다. 그런 감정은 때로 몹시 불편하고 심지어 아주 위협적일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위해 잊어버리려고 한다. 이런 것을 두고 심리학은 억압이라 부른다.
인간의 기본적인 방어 기제 가운데 하나가 억압이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부담을 떨쳐버리니까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억눌려진 감정은 잠재의식에 숨어서 계속 활동하며 우리에게 영향을 줄 다른 길을 찾으려 들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의식의 심층에 숨은 억눌린 감정은 점차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든다. 마음과 몸이 얽혀 빚어내는 질병으로는 불면증, 우울증, 만성피로, 위장병 등이 있으며 심각할 경우 암까지 유발한다. 물론 몇 달 혹은 심지어 몇 년이든 할 수만 있다면 외면하는 게 편하게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억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 두려움과 직면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배우는데 너무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연구 결과는 성인의 25%가 최소한 한 번 이상 몸과 마음이 얽혀 빚어지는 질병, 이를테면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을 앓는다고 한다. 더욱이 이런 경향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으려면 한시라도 빨리 마음 청소 작업을 벌여야만 한다. 핵심은 억압이라는 심리의 원리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있다. 불편한 의식 내용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하자. 그리고 그 일의 책임을 당신이 개인적으로 믿는 보다 높은 심판관에게 맡기자. 여기서 심판관은 어디까지나 당신이 개인적으로 믿는 차원의 어떤 것이다. 신이나 하늘, 빛, 운명, 우연 등이 그 심판관의 자리에 올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지극히 간단한 연습으로 당신은 언제 어디서나 철저하게 마음을 청소할 수 있다. 1단계. 생각과 감정을 총동원해 당신이 느끼는 고통 안으로 들어가라. 상황을 두 눈으로 보듯 그려보며 관련 당사자들을 살펴라. 그리고 그들의 느낌을 깊숙하게 헤아리자. 집중력을 가지고 주의 깊게 상상해보자. 2단계. 당신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라. 온전히 의식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자. 나는 뭐뭐다. 공란에는 당신의 느낌을 써 넣어라. 3단계. 다음과 같이 말하자. 그래,
그건 바로 내 모모다. 두려움, 분노 등 위에서 확인한 감정을 공란에 써넣는다. 나는 무엇을 느낄 권리가 있다. 무엇은 내 인격의 자연스럽고도 소중한 부분이다. (4단계) 머릿속으로 당신의 감정을 가지고 일종의 동영상을 찍어라. 그리고 이 동영상을 상상 속의 CD나 DVD에 담는다. 이 상상의 CD나 DVD를 안전한 장소, 예컨대 당신만이 접근할 수 있는 금고 같은 곳에 보관한다. 5번째, 이제 당신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진다. 앞으로 언제라도 당신의 감정을 의식적으로 다루며 대결할 수 있다. 상황이 적절하다면 말이다. 이 목적을 위해 당신의 동영상을 은밀한 장소에서 꺼내 감정이 그리는 장면들을 감상하라. 언제라도 동영상을 멈추거나 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컨트롤은 어디까지나 당신이 한다. 이 방법이 싫으면 다음과 같이 말해보라. 그건 내 땡땡이다. 나는 내 인격의 일부로 이러한 감정을 인정한다. 이제 나는 내 감정의 책임을 보다 높은 힘에게 돌린다. 이 힘이 이제부터 내 감정을 처리해야 한다. 상상으로 이 CD나 DVD를 로켓에 탑재해 점화한 다음 될 수 있는 한 멀리 보내라. 달나라까지도 좋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감정의 책임을 더 높은 힘에 맡길 수 있다. 이런 마음 청소 작업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 첫째, 다양한 감정을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보통 우리는 특정 생각과 감정을 허용하지 않거나 억누르려 애를 쓴다. 자신의 감정을 두고 부끄러워하는 일도 자주 벌어진다. 어린 시절부터 증오와 분노 같은 감정이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경험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솔직한 감정에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주된 원인이다. 나쁘거나 악하거나 부적절한 것은 느껴서는 안 된다고 배운 탓이다. 그러나 분노와 증오 같은 감정이야말로 우리 인격의 자연스럽고도 정당한 부분이다. 오랜 세월 이런 감정을 억누르면 무의식적인 고통과 질병에 시달릴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허용하고 인정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반드시 감정을 밖으로 분출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감정을 느끼는 것과 분출을 하는 것을 혼동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동료가 거듭 당신을 괴롭히는 탓에 느끼는 분노는 정당하고도 정상적인 것이지만 그렇다고 동료를 두들겨 팰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특정 행동에는 예측 가능한 책임이 따른다. 그렇다고 감정을 소홀히 다루거나 억압하다가는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1에서 3단계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4단계와 5단계는 치료상으로는 상당한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예컨대 위중한 트라우마를 성공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트라우마에 빠진 당사자의 생각과 느낌은 워낙 강렬해서 그의 인격을 완전히 점령한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럴 때 억압을 컨트롤해 무해하게 만드는 기술은 트라우마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생각과 감정을 다시금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우리의 인격의 일부로 존중하자. 그러면서 언제 분출하고 어떻게 다스릴지는 스스로 결정하자.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분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내와의 대결을 나중 시점으로 미뤄두는 법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내면의 격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강렬한 생각과 느낌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면 이제 그것이 온 곳으로 되돌려 보내자. 이로써 우리는 통제력을 회복한다.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한다면 통제는 늘 반복해서 말하는 우리의 거대한 주제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충동 조절. 누군가 당신의 코앞에 초콜릿 한 조각을 흔들며 선택을 요구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지금 초콜릿 한 조각을 받을래? 아니면 내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2조각을 받을래?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어쩌면 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 물음은 당신의 인생을 두고 아주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초콜릿 질문은 1960년대에 월터 미셸이라는 심리학자가 아이들을 상대로 행한 유명한 실험이다. 그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한 박스를 보여주며 선택하라고 했다. 지금 당장 박스에서 마시멜로 하나를 받을래? 아니면 몇 분 기다렸다가 2개를 받을래? 몇몇 아이들은 당장 마시멜로를 잡았다. 다른 아이들은 눈앞의 유혹을 이겨내느라 안간힘을 쓰면서 2개를 받기 위해 기다렸다. 딴 곳을 바라보거나 아예 2눈을 질끈 감거나 다른 일에 신경 썼다. 여기까지야 그리 주목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저 아이들은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는 확인에 그쳤다. 놀라운 일은 14년 뒤에 나타났다. 미셸은 당시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을 다시 찾아갔다. 결과는 명확했다. 두 번째 마시멜로를 기다렸던 아이들은 우수한 학업 성적으로 좋은 대학교에 진학했으며 스트레스에 잘 견디고 자신감에 넘치며 사교적인 인격자로 성장했다. 반대로 참지 못하고 당장 마시멜로를 손에 넣었던 아이들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두고 포기가 빠르고 질투가 심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당장의 간절한 욕구를 포기할 줄 아는 능력을 우리는 보상유예 혹은 충동 컨트롤이라 부른다. 이 유명한 미셸 연구는 충동 컨트롤 능력이 뛰어날수록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이 실험이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공과 사를 막론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며 아주 많은 장애물과 싸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를 활짝 벌린 팔로 맞아주지 않으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곧장 베풀어 주지도 않는다. 결국 끊임없이 새롭게 시도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당장 얻을 수 없을 때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좌절하지 않고 노력해서 성공의 길로 나아간다. 이런 능력은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질문을 던짐으로써 조기 테스트할 수 있다. 그러면
어린 시절 당장 마시멜로를 움켜쥐었던 사람은 이제 너무 늦은 것일까? 아니다. 다행히도 충동 컨트롤은 훈련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정말 갖고 싶은 새 구두나 휴대폰을 보거든 저걸 꼭 오늘 사야만 할까 하고 자신에게 되물어라. 그래도 사고 싶다면 장바구니에 담아 놓아라. 다음번에도 바뀌지 않으면 사겠다는 마음으로 말이다. 지금 당장 애인과 키스를 하고 싶은데 애인이 마침 다른 일에 몰두하느라 자기야 지금은 곤란해 하고 말한다고 해서 저녁 내내 삐져있지 말자. 다음과 같이 생각하자. 나중에 하는 키스가 더 달콤할 거야. 갖고 싶은 것은 당장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쪽에 가깝다면 인내심을 훈련해 볼 것을 권한다. 휴대폰이나 한 번의 키스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인내심이야말로 인생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이다. 당신이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자녀의 모든 희망을 당장 채워주기보다 참을성을 기르도록 해주자. 결과적으로 자녀를 위한 최고의 투자가 될 것이다. 네, 폴커 키츠와 마누엘 투시의 마음의 법칙 일부분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재밌게 잘 들어주셨나요? 리프레이밍이나 정박 효과 같은 재미있는 심리학 법칙들이 소개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재미있었던 것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하려면 나 자신을 자주 노출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단순 노출 효과죠.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다면 자주 볼수록 호감도가 올라간다. 단, 첫인상이 나쁘면 계속 나빠진다는 것. 역시 첫인상이 중요하군요. 여러분들 그 영화 있잖아요. 시라노 연애조작단. 그 영화를 보면 연애 관계로 만들어주는 계획에서 첫 단계가 자주 마주치는 것이잖아요. 단순히 영화인 줄 알았던 그런 계획이 정말 과학에, 이 심리학에 근간을 둔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정말 신기하고 또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고 여러 심리학 법칙들을 활용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이병찬의 감성 책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